자, 프랑크푸르트 학파 두 번째 강의로 마르쿠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르쿠제 강의는 바로 1차원적 인간이라는 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1차원적 인간을 쓰기 전에 에러스와 문명이라는 책이 1953년대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뭡니까 그 사회주의 프리에 강의를 하면서 그 프리에가 얘기하는 즐거운 노동이라는 개념이 뭔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빼고 1차원적 인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이 바로 연결시켜서 중요하냐면, 저도 계몽의 변증법과 관련시켜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계몽의 변증법이 1930년대 독일 상황을 얘기한 거라면, 요 책은 1960년대 마르쿠제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대학에 자리를 잡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1960년대 소비주의 사회를 본 거예요. 정말로 독일과 비교해서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소비주의 사회가 온 거죠. 그걸 분석하면서 마르쿠제는 여전히 그 계몽의 변증법이 나왔던 어떤 똑 비슷한 어떤 시각으로 미국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은 전체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왜? 다 똑같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전체주의는 뭐예요? 계몽의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뭐 희생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그게 공포심이죠. 본능적인 공포심. 이런 걸 통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던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참사였다면, 미국 사회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노동자들도 핍박받지 않고, 뭐 나중에 보겠지만 차 타고 다니고 냉장고 타고 다니고 뭐 한 달씩 휴가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1차원적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1960년대에 그 버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 사회의 어떤 비판 의식 학생 운동, 이른바 68 혁명이 났을 때, 물론 그 시작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이었지만 미국에서도 68 세대에 해당되는 이른바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뭐와 관련되냐면, 이제 미국의 베트남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의 개혁을 외쳤던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적인 자극을 줬던 책이 바로 이 1차원적 인간입니다. 이 책의 1차원적 인간의 서문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 내 책 판본이 이렇게 일반적인 판본은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 번역이 매끄러워서 이걸 읽었습니다. 제 책의 이 서문의 45페이지를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의 분석은 생산 분배 기술 장치가 사회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단순한 도구의 총합으로서가 아니라, 장치의 제작을 아프리오리하게 결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편리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활동을 겸한 체제로서 작용하는 선진산업사회에 초점을 둔다. 말이 어렵죠. 선진산업사회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생산기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기술 및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구와 원망까지 결정할 정도로 전체주의화할 성향을 띠게 된다. 드디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개인의 욕구와 욕망도 전체주의한다는 거, 다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야, 욕망이.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그 대중산업론의 태제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거를 미국 사회에 응용해 본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은 사적인 존재와 공적인 존재,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 욕구 간의 상대성을 말살한다. 기술은 새롭고 보다 효과적이며 더욱 유쾌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응집력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통제가 지닌 전체주의적 경영은 다른 의미에서 세계에 미개된, 그리고 산업화 이전 단계의 지역으로 파급하여 감으로써, 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발전의 유사성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게 제3세계로 퍼져나가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뭐 체제가 다르고 경제 구조도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마르쿠제는 이런 기술적 합리성, 전체주의적인 어떤 소비 사회라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나중에 1990년대 이후에 지잭이라고 하는 동그라파의 공산권을 살았던 지잭이라는 철학자가 소위 관료주의 사회, 혹은 소위 소련의 지배를 받는
체코 사람인가 이 지적이 뭐 하여튼 그런 동구 사회가 얼마나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폭로한 책들이 있죠. 그 책이 뭡니까? 하여튼 지적이 유명한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 이미 벌써. 그 다음에 무슨 그 월러스타인 썼던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말인가 뭐 그런 책에 보면은 왜 우리는 얼핏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했던 거를 19세기, 20세기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술적 합리성이 지배했던 세계였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똑같은 어떤 기술적 합리성 혹은 관료주의 사회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월러스타인도. 지금 그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이 체제의 잠재된 생산력과 성장력은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술 진보를 지배의 조직망 내에서 견제한다. 기술적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 된다. 그렇죠. 모든 정치적 목표는 뭐예요? 생산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게 목표가 된다. 그래서 제1부의 첫 제목이 이게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의 제목이 1차원적 사회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의 어떤 제목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책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여기 보면 1차원적 1부가 1차원적 사회고 2부가 1차원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1부에서는 사회적인 형태를 분석하고 2부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식과 내면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이 1부의 1차원적 사회의 첫 번째 챕터가 중요합니다. 통제의 새 형태. 새가 뭐예요? 새로운 형태인 겁니다. 통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억압, 권력 이런 거죠. 여태까지 저도 아도르노가 썼던 계몽의 변증법에서의 통제 권력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죠. 억압적인 거였죠. 그 드러나는 게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이 됐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신화 얘기도 하고 계몽의 왜곡을 얘기하고 뭐 이제 그다음에 대중문화도 얘기했지만 미국 사회 이게 1960년대 전에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가 이제 이 케네디 정부가 막 들어서기 직전인데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였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구가하던 사회였을까. 그런데 이 사회가 더 억압적이고 전체주의 사회라고 이 분석을 했던 이 마르쿠제의 시각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획기적이겠어요. 자, 보십시다. 뭐가 통제의 새로운 형태입니까? 제 책으로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진 사람 문명의 능력 안에 있는 목표이며 기술적 합리성이 목적이다 하다. 이것이 위에 있는 게 뭐고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 작용한다. 생산기구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자유시간을 확대하려는 경제적 정치적 욕구를 물질 및 정신문화에 부과한 것이다. 그처럼 생산기구와 그 기술적 기초를 조직함에 따라 현대산업사회는 전체주의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전체주의화란 사회의 공포에 의한 정치적 등질화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독일 사회 30년대 독일 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히틀러가 등장해서 똑같이 앉아. 그 다음에 무슨 옷을 똑바로 입어.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등질화를 시켰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부여된 이해관계에 따라 욕구를 교묘히 조종하는 작용을 하는 비공황적, 경제적, 기술적 등질화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누가 막 칼 들고 총 차고 막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기술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리하여 현대산업사회는 전체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반대의 출현을 방해한다. 정부와 정당 정치의 특정 형식이 전체주의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정당, 신문, 상쇄 세력 등등의 다원주의와 적절히 양립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 특징 체제가 거기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뭐 정당, 신문 뭐 이런 얘기겠지만 뭐 요즘도 학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얘기하는. 그러면서 50페이지 맨 밑에 우리는 진실한 욕구와 거짓된 욕구의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 거짓이란 특정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억압된 상태에 놓인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고통, 공격성, 비참, 불의를 영속시키는 욕구들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광고에 맞추어진 긴장을 풀고 장난을 하며 행동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미워하는 욕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거짓된 욕구의 범주에 속한다. 20세기, 21세기 읽어도 똑같이 아직도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요, 멋진 옷 사요, 그다음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만나서 어디 데이트해요, 뭐 이런 것들 막 광고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사면 그렇게 멋진 연애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옷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렇게 놀면서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욕망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의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미국 사회를, 일차원적 인간, 다 아무 생각도 없고 비판 의식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